베이징 한복판. 북한 대사관 뒷골목에서 한 남자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품에 안긴 어린 딸만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조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충성스러운 엘리트 외교관을 목숨을 건 탈출로 내몰았을까요? 평양으로의 귀국 명령은 왜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현수입니다. 북한 외교부 소속으로 베이징 주재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그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봄, 저는 평양 외국어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외교부에 발탁되었습니다. 당시 28배 나이로 해외 공관 파견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전체 졸업생 200명 중에서 단 5명만이 외교부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해외 파견은 더욱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3대가 모두 깨끗한 출신 성분, 당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 그리고 완벽한 외국어 실력까지 갖춰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아내 리서영 역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으로 당의 신뢰를 받는 인재였습니다. 서영은 사상교육을 전공했고 졸업 후 당 선전선동부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당이 주선한 만남으로 알게 되었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함께 베이징으로 파견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이자 가족의 미래를 보장받는 기회였습니다. 베이징 생활은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사관이 제공하는 아파트는 방이 3개나 되었고 거실에는 큰 창문이 있어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평양에서 살던 집은 방 2개의 부엌이 전부였고 겨울이면 전기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아 촛불을 켜고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우리 집은 24시간 내내 전기가 들어왔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심지어 온수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중국 식당에서 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중국 음식점에 갔을 때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평양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조차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사관 차량으로 베이징 시내를 다닐 때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거리와 수많은 자동차들, 밤에도 환하게 켜진 건물들을 보며 이곳이 정말 같은 세상인가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딸 한별이가 태어났습니다. 2019년 가을, 베이징의 현대적인 병원에서 한별이는 건강하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중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북한 국적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한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이만큼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특권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감시받았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은 녹음되었고 외출할 때마다 행선지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대사관 내부에는 보위부 요원들이 상주하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생활총화 시간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료들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했습니다. 박현수 동무는 지난주 중국인 식당 주인과 불필요하게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군가가 제 행동을 지적하면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경계심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동료 외교관들끼리도 서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나눈 사소한 대화 한마디가 다음 날 생활총화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실수나 부적절한 발언을 보고하지 않으면 그것을 목격하고도 침묵한 사람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스러웠고 진심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 적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서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대사관 문화 홍보 담당으로 중국 내 조선족 동포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조선족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가르쳤고 성인들에게는 주체 사상의 우월성을 강의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모범 부부였고 당은 우리를 신뢰했습니다. 매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고 대사관 내부에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영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저 역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별이는 베이징에서 자라며 중국어와 조선어를 동시에 배웠습니다. 대사관 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북한식 교육을 받았지만 가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중국 아이들과 어울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별이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또래 중국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화려한 장난감, 예쁜 옷, 반짝이는 신발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빠, 저 언니는 왜 옷에 공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빠, 저 오빠 가방에 로봇이 달려 있어요. 나도 저런 거 갖고 싶어요. 한별이의 질문에 저는 매번 곤란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르주아 문화의 산물이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그런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별이 옷도 예뻐. 우리 한별이가 제일 예뻐.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이미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가족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2년 가을, 제 업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관리 문제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중국 건설 현장과 공장에 파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노동 계약이었지만 실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사관 보위부 책임자가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박현수 동무, 긴급한 건이 생겼소.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한국의 한 다큐멘터리 팀이 중국 동북부 지역의 북한 노동자 숙소를 몰래 촬영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영상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들이 여권을 압수당한 채 임금 대부분을 상납해야 하는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면 공화국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동무가 직접 현지에 가서 출처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색출하시오. 그리고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도록 하시오. 저는 명령을 받고 이틀 뒤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랴오닝성의 한 공업 도시였습니다. 현지 책임자는 50대 중반의 당 간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노동자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강이 해이해졌어요. 중국 물을 먹더니 자꾸 불평불만이 늘어납니다. 저는 그의 안내를 받아 노동자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공장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비좁은 컨테이너 안에 2층 침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한 방에 12명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사이 간격은 겨우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화장실은 건물 밖에 있었고 샤워 시설은 냉수만 나왔습니다. 동무들, 조국을 위해 수고가 많소. 제가 공식적인 인사를 건넸을 때 노동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동무.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30명 남짓한 노동자들이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그들은 20대 초반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지만 모두 같은 무기력함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동자의 손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검지손가락 2마디가 없었습니다.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절단된 것이었습니다. 붕대도 제대로 감지 않은 채 흉하게 아물어 있었습니다. 왜 병원에 가지 않았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책임자가 옆에서 대신 답했습니다. 병원비가 임금에서 공제되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제가 가라고 해도 듣질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가락이 잘려 나갔는데도 병원비가 아까워 치료를 포기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노동자들의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메뉴는 옥수수밥에 배추국, 그리고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소금에 절인 무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고기는 한 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명절 때 고기를 줍니다. 평소에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하루 14시간씩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먹는 식사치고는 너무 빈약했습니다. 평양에서 저희가 먹던 식사보다도 못했습니다. 저는 식당 한 구석에 앉아 있는 젊은 노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식사는 충분히 나오는가? 예, 감사합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뒤 저는 현지 책임자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월 3,000위안의 임금을 받기로 계약했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800위안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당 상납금, 숙소비, 식비, 관리비 명목으로 공제되었습니다. 800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14시간씩 일하고 받는 돈이 그것뿐이었습니다. 혹시 불만을 제기하는 노동자는 없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책임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있었죠. 그런데 평양으로 보내버리면 다들 입을 다뭅니다. 한번 본보기를 보이면 나머지는 조용해집니다. 평양으로 보낸다는 것은 곧 정치범 수용소나 재교육소로 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살아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요란했습니다. 먼지와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환풍기는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 노동자가 무거운 철판을 옮기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감독관이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빨리 안 움직여. 노동자는 황급히 몸을 추스르고 다시 철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안전모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한쪽에는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어린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18, 19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불꽃이 튀는 용접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의 팔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공장을 돌아다니며 현장을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뿐이었고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3시, 하루 2번뿐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시간 외에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감독관이 제지했습니다. 참아. 시간 되면 가. 저는 이 모든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제 임무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권을 처리하고 정보 유출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저도 같은 조선 사람이고 같은 체제에서 태어났습니다. 단지 운이 좋아 외국어를 잘해서 외교관이 되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이들의 위치였다면 저도 똑같이 손가락이 잘리고 굶주리고 착취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당의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정치, 모두가 평등한 사회, 제국주의에 맞서는 자주독립.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민이 외국 땅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고 그들이 흘린 땀과 피로 벌어들인 돈은 당 간부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어디에 쓰입니까? 당연히 조국의 발전을 위해 쓰이죠. 핵무기 개발도 해야 하고 미사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 인민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인민을 위한다면서 정작 인민은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인민의 정치일까?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중국의 도시들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인민은 여전히 굶주리고 해외에 나온 노동자들마저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응, 좀 힘들었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영에게 제가 본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설령 말한다 해도 서영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을 믿고 체제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에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곧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빠도 한별이 보고 싶었어. 저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한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유롭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체제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대사관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 후배 외교관 김철호가 평양으로 긴급 소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철호는 저보다 4살 어린 31살의 젊은 외교관으로 대사관 경제 담당을 맡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저와는 가끔 점심을 함께 먹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소환 이유는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사관 내부에서는 철호가 중국인 거래처 직원과 대화하다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 그 대화를 보고했고 보위부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철호가 떠나던 날 아침, 저는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현수 형, 저 먼저 갑니다. 철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곧 돌아올 거라고 위로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런 말은 거짓이 될 것 같았습니다. 평양 소환은 대부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서 가게. 저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철호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철호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듯이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철호의 자리에는 새로운 외교관이 배치되었고 그의 책상은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평양에 있는 외교부 동기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철호 소식 혹시 아나? 모르겠어. 아무 얘기도 못 들었어.
너도 괜한 일에 관심 갖지 마. 동기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철호에 대해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분위기는 급격히 경직되었습니다. 생활 총화 시간은 더욱 길어졌고 상호 비판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자신의 언행을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동료들은 날씨나 업무 이야기만 했습니다. 사적인 대화는 위험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으로 소환되는 꿈, 신문 받는 꿈, 가족과 헤어지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제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서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영도 저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2023년 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저희 부부를 급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과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실에는 원장 선생님과 함께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 남자는 보이부 소속임이 분명했습니다. 앉으시오.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저희는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한별 어린이에 대해 심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별 어린이가 중국 어린이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친구들처럼 예쁜 옷 입고 싶다. 한국 가고 싶다고 말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옆에서 서영이 작게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아이가 아직 어려서 한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이부 요원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미 없는 말이라고요? 내 살배기 어린이가 적국을 동경하는 발언을 했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명백한 사상 오염의 증거입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가르치겠습니다.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이부 요원은 잠시 서영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상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본부에서는 박현수 동무 가족 전체에 대한 사상 검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상 검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상 검열은 평양 복귀를 의미했고 평양 복귀는 곧 숙청의 전조였습니다. 언제 복귀해야 합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2주일 뒤입니다. 상부의 명령입니다. 보이부 요원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두 분 모두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조국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방을 나갔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 부부만 덩그러니 원장실에 남았습니다. 서영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떡하죠, 여보? 괜찮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했습니다. 저와 서영은 재교육소로 보내질 것이고 한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져 부모와 평생 떨어져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서영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한별이를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별이만큼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그날 밤 한별이를 재운 뒤 서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도망가야 할 것 같아. 서영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망가요? 어디로요? 한국이야. 한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미쳤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불가능해도 해야 해. 평양으로 돌아가면 우리 모두 죽어. 한별이도 우리한테서 떼어놓을 거야. 그것보다는 차라리 도망치는 게 나아. 서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한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죠. 그날 밤부터 우리의 탈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2주일 뿐이었습니다. 탈출을 결심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외교관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차량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려 있었고 휴대전화 통화는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행선지와 목적을 보고해야 했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즉시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대사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베이징 시내에는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중국 공안도 북한과 협력 관계에 있어 우리를 도와줄 리 없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위험했습니다. 대사관 컴퓨터는 모두 모니터링되었고 개인 휴대전화로 검색한 내용도 추적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업무상 중국 거래처를 방문할 때 그들의 컴퓨터를 잠깐 빌려 탈북자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검색 기록을 모두 지우고 캐시 파일까지 삭제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대사관으로 직접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한국 대사관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고 중국 공안도 경비를 강화한 상태였습니다. 과거에 탈북자들이 여러 차례 대사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거나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내 브로커를 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즉시 보위부에 넘겨질 것입니다. 돈을 받고 북한에 밀고 하는 가짜 브로커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 업무로 조선족 상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조선족 남자로 베이징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몇 번의 만남에서 북한 체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비판적인 뉘앙스를 풍긴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사람과 단둘이 식사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업무상 거래건을 논의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식당은 대사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한국에 아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요? 거래처가 몇 군데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만약 그가 보위부와 연결되어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후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무,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이해하는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도움 말입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고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동무, 그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연락하십시오. 그때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공중전화로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차오양 공원 북쪽 입구에서 만납시다. 다음 날, 저는 업무 외출 명목으로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그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동무 가족이 정말로 떠나고 싶다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듭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1인당 5,000달러입니다. 3명이면 15,000달러입니다. 15,000달러. 저희가 베이징에서 모은 돈을 다 합쳐도 8,000달러 정도였습니다. 외교관 월급으로는 그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8,000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렵겠습니다. 브로커들은 절대 깎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나머지를 보태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저도 옛날에 북에서 왔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당신 같은 사람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저도 압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십시오. 우선 무사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주일 뒤 금요일 새벽, 대사관 복귀 명령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에 우리 집 근처에서 차량이 대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그 차를 타고 베이징 외곽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다른 차로 갈아타고 안전가옥으로 이동한 뒤 한국 측과 연결될 것이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들키지 않는 겁니다. 대사관에서 눈치채기 전에 베이징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휴대전화는 절대 가져가지 마십시오. 위치 추적됩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영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서영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곧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별이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해요. 그래, 우리 꼭 성공할 거야. 우리는 남은 일주일 동안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대사관 출근도 하고 생활 총화에도 참석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도 함께 먹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탈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져갈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한별이 옷 몇 벌, 여권, 현금, 그리고 가족 사진 몇 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너무 많은 짐을 싸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비밀을 지키기는 어려웠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무심코 말이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탈출 이틀 전, 저는 대사관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미완성 서류들을 마무리하고 인수인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평양 복귀를 앞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었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한별이가 자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 딸.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조국도 신분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도. 서영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 안 해요? 아니, 전혀. 당신은? 저도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얻지만 실패하면 죽음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준비된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영이 한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칭얼거렸지만 다시 잠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이곳.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우리의 감옥이었습니다. 가자. 저는 서영의 손을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음이 날 수 있어 피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약속한 장소에는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고 조선족 사장님이 손짓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차는 베이징 시내를 빠져나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고 가끔 청소차와 배달 트럭만 지나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추격해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안전합니다. 운전석에 조선족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잠든 한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외곽의 한 주택가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2층 집 앞이었습니다. 여기서 차를 바꿔 탑니다. 저 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 안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브로커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차로 갈아탔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중국인 가족처럼 보이는 차량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중국 옷을 건네며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북한 스타일 옷은 눈에 띕니다. 이걸로 갈아입으세요. 우리는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한별이도 깨워서 옷을 바꿔 입혔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응, 여행 가는 거야. 조용히 있어야 돼. 서영이 한별이를 달랬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영의 품에 안겼습니다. 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익숙한 듯 중국 공안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통과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의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안전가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 측과 연락이 되면 그때 움직일 겁니다.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집 안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 2명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자와 20대 여자였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한국으로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벌써 우리 실종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보위부가 총동원되어 우리를 찾고 있을 것이고 중국 공안에도 협조 요청이 갔을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혹시 차량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공안이 집을 포위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브로커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중국 공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 가족 탈출건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어떡하죠? 일단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다른 안전가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가 창문으로 내다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안입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빨리. 우리는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별이를 안고 달리는 서영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저는 서영의 손을 잡고 마을 뒷골목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 도망가지 마. 중국어였습니다. 공안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서영이 비틀거렸지만 저는 그녀를 붙잡고 계속 달렸습니다. 골목 끝에 다른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탈출 차량이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뛰어올랐고 차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공안 차량이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차는 좁은 시골길을 질주했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차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한별이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서영이 한별이를 달랬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우리 차가 급커브를 돌며 공안 차량을 따돌렸습니다. 브로커는 익숙한 듯 여러 갈림길을 돌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따돌렸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외진 산속 오두막이었습니다. 사흘을 그곳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한별이는 계속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가요? 곧 새 집에 갈 거야. 조금만 참아. 저는 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브로커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측과 연결됐습니다. 내일 저녁에 베이징 한국대사관 근처에서 픽업이 있을 겁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저는 서영을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다시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근처 골목에서 한국 측 요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차에 태우고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둘러 차에서 내려 대사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대사관 문이 우리 뒤에서 닫히는 순간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 외교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영도 한별이를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며칠간 대사관에 머물렀습니다. 신원 확인과 면담을 거친 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가는 길, 저는 창밖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환하게 빛나는 거리, 수많은 자동차들. 베이징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자유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보며 걸었고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별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와, 예뻐요. 여기 불빛이 진짜 많아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예쁘지? 이제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여기서 계속 살아요? 응, 우리 새로운 집이야. 한별이는 신기한 듯 계속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며칠 뒤 저는 한국 정보기관과의 면담에서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생활, 노동자 착취 실태, 감시 체계, 탈북 과정. 모든 것을 솔직하게 증언했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북한의 진짜 모습을 말입니다.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한별이는 이제 한국 유치원에 다닙니다. 아이는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고 좋아하는 옷을 입고 꿈꾸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선택했다고. 밤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북쪽 어딘가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지만 꿈꿀 수조차 없는 사람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세상에 말하려 합니다. 북한의 진실을, 탈북의 과정을,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믿었던 세계는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숨쉬고 자유롭게 꿈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얻은 것이고 앞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